엄마, 요즘 어디 안 나가세요? 그냥 나가봤자 뭐해? 같이 갈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도 재밌게 다니는 사람 많다던데요? 이런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라는 사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하는 것,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 결국 스스로를 가둬두는 순간 외로움은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6가지 방법은 아무도 없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당당한 삶으로 이끄는 비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첫 번째 방법은 익숙한 노선의 버스를 끝까지 타보며 작은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대단한 일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때 삶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고 사소한 탈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낯선 곳을 향해 가는 작은 모험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오희선 씨는 늘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고 아침 운동을 갑니다. 20년 넘게 그 노선, 그 정류장, 가끔 기사 얼굴도 바뀌지 않아 친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버스에 오르려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버스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 단 한 번도 종점까지 가본 적 없던 오 씨는 그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운동복 차림, 텀블러 하나 들고 오 씨는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낯설어졌고 익숙한 간판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버스는 오래된 철공소 골목을 지나고 평소라면 절대 갈 일 없는 항구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1시간 20분이 흐르고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내려보니 작은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도 드물고 바람은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 씨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조개 칼국수집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간판, 작은 평상 하나, 그리고 주인 할머니의 환한 미소. 혼자 오셨어요? 밖에 앉아도 돼요. 그날 먹은 칼국수는 평생 먹은 어떤 음식보다 특별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 따뜻한 국물, 어깨를 툭툭 치는 햇살이 함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돌아가는 길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오 씨는 말합니다. 딱히 큰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버스를 끝까지 탔을 뿐인데 집에 돌아와선 이상하게 마음이 채워졌더라고요. 그 작은 모험 하나가 오 씨의 마음을 환기시켰습니다. 내 삶에도 아직 낯선 장면이 남아있구나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노년은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삶이 더 메말라갑니다. 늘 가던 곳, 늘 보던 사람, 늘 듣던 이야기 속에 갇히면 외로움은 천천히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방향만 살짝 틀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타본 적 없는 버스 한 번으로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환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모험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도를 들고 떠나는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평소 지나치기만 했던 정류장의 이름, 가본 적 없는 시장 하나, 들어가 본 적 없는 공원,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겐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낯설미, 외로움이라는 침묵을 무너뜨립니다. 혼자라는 건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이기에 가능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와 일정 맞출 필요도 없이 오롯이 나를 위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노년을 자유롭게 만들고 외로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보십시오. 그 끝에 바다가 있을 수도 있고 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저 낯선 골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의 마음은 출발할 때보다 훨씬 더 가볍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삶이 건조해질수록 우리는 새로운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그 공기를 찾아 떠나는 가장 쉬운 방법, 오늘 타는 버스를 종점까지 타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노년의 외로움을 유쾌하게 이겨내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풍경을 보러 멀더라도 떠나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장소를 찾아가는 일.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외로움과 허무함을 이겨내는 강력한 해독제가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멀다는 이유로, 돈 든다는 핑계로, 괜히 무리다는 생각으로 마음만 품고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정순희 씨는 젊은 시절부터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불면이 사라졌고 수평선을 보면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 자식 뒷바라지로 바다는 언제나 TV 속 풍경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환갑을 넘겼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으며 자식들은 제각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하루하루 집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입은 옷도 벗은 옷도 구분 없는 무채색의 날들. 특히 저녁이 되면 텅 빈 집이 더 적막하게 느껴졌고 가끔씩은 내가 왜 사는 걸까라는 허무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동해안 겨울바다 풍경이 나왔습니다. 매서운 파도와 찬바람 속에서도 그곳엔 생기가 있었습니다. 정 씨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기 한 번은 가고 싶다. 다음 날 그는 생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이라는 걸 계획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버스 예매 앱을 천천히 배우고 숙소도 직접 찾아 예약했습니다. 멀어서 못 가가 아닌 멀지만 가보자는 말로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자식들에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말하면 말릴 테니까요. 정 씨는 작고 가벼운 배낭 하나 메고 동해로 떠났습니다. 겨울바다는 거칠었고 바람은 매서웠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작은 횟집에서 따끈한 매운탕을 먹고 해안도로를 걷다가 발에 찬 조약돌을 하나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숙소 침대에 누웠을 때 정 씨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살아있구나, 내가. 그렇게 다녀온 2박 3일은 평생 기억에 남을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정 씨는 틈만 나면 지도를 펼칩니다. 이번엔 전주 한옥마을? 아니면 남해, 다랭이 마을? 그렇게 나를 위해 떠나는 여정이 반복될수록 외로움은 조금씩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주변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뭔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 씨는 말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걸 보러 다니니까요. 외로움을 견디는 건 단지 사람을 만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위로가 되는 풍경, 말은 없지만 모든 걸 들어주는 자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은 당신이 직접 찾아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멀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멀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보상이 큽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여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지 않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풍경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길을 나서십시오. 그 길 위에 외로움을 밀어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세 번째 방법은 자식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 먼저, 자식 중심, 자식 걱정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이 말은 낯설고 심지어 불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외로움을 자초하는 가장 큰 덫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는 장영선 씨는 세 딸을 모두 시집 보내고 본격적으로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여전히 딸들의 일정표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 애들 봐줘요. 엄마, 김치 좀 담가줄 수 있죠? 엄마, 급하게 돈 좀 쓸 데가 있어서요. 자식들의 요청은 대부분 부탁이지만 그 말투엔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 씨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의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진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끙끙 앓던 날 전화기를 붙잡고도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애들 바쁠 텐데 괜히 걱정 끼치지 말자 결국 병원도 혼자 갔고 약국도 혼자 들렀으며 이틀 동안 누워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지만 아무도 나를 먼저 챙기지 않는구나라고. 그 뒤로 그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먼저 챙기겠다고. 처음엔 딸들이 당황했습니다. 아이 봐달라는 요청을 거절했고 반찬 좀 해달라는 말에 이번 주는 나 바빠라고 말했을 때 딸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변했네 요즘 왜 그래? 하지만 장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여행을 다녔고 자신을 위해 스마트폰도 바꿨고 처음으로 머리숱이 빠진 자신에게 어울리는 모자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다니고 보고 싶었던 연극을 혼자 예매해서 즐깁니다. 자식을 챙기는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을 챙기느라 나를 잃는 삶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외롭고 내가 무너지는 순간 자식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결국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입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내가 먼저 웃어야 그 다음이 자식입니다. 자식을 위해 산 세월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시간만큼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얼마나 챙겼는가? 노년의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는 순간부터 서서히 스며듭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용기 내어 처음으로 나를 우선순위에 놓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따라붙지 못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네 번째 방법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될 순간에 과감히 결제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외면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망설이다 놓친 것들이 마음속에 쌓일수록 후회는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늙어갈수록 더욱 필요한 건 과감한 선택이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정자 씨는 어릴 적부터 악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늘 피아노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고 바이올린을 켜는 모습을 보면 부러움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늘 동생을 챙기고 엄마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회는 지나갔고 청춘은 일터에, 결혼은 고생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다 72세가 된 어느 날 동네 악기점 앞을 우연히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바이올린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어릴 적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아, 나 저거 해보고 싶었지. 하지만 손은 지갑을 망설였고 머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바이올린이야. 손자 용돈도 줘야 하고 약값도 들어가고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고 중고악기 가격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늙어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심장을 콕 찔렀습니다. 지금도 안 하면 나 평생 안 하겠구나. 다음 날 김 씨는 다시 악기점을 찾았습니다.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초보용으로 하지만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주세요. 악기를 들고 나오는 길,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을 결제했구나. 그날 이후 매일 조금씩 활을 잡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음은 엉망이고 박자는 늘 늦지만 마음만큼은 날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자식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거 얼마나 하시려고?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일진 몰라도 오늘은 할 수 있어. 나를 위한 결제는 계산이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 그 찰나에 지갑을 여는 용기, 그것이 외로움을 몰아내는 열쇠입니다. 많은 이들이 조금만 더 싸게 살 수 있을 때, 좀 더 여유가 생기면을 기다리다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삶은 물건처럼 재입고되지 않습니다. 그 기회는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 입고 싶은 옷, 배우고 싶었던 것, 떠나고 싶었던 여행지, 모두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약을 확정짓는 건 당신의 결제 버튼 하나입니다. 외로움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을 때 더 크게 밀려옵니다. 남의 허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식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 나이에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순간이 바로 그때가 적기입니다. 그걸 지나치면 당신 삶의 무대는 자꾸 뒷자리가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당신 손으로 결제하는 순간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가 살아있구나를 증명해 줍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화끈한 방법은 망설임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결제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오늘을 빛나게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5번째 방법은 과거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며 지나왔다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고립과 외로움을 녹이는 열쇠가 됩니다. 사람은 흔히 현재의 고독에만 눈이 멀어 자신이 걸어온 지난 여정을 잊고 맙니다. 그러나 되짚어보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파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을 넘겨왔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김진호 씨는 70대 중반입니다. 젊을 땐 섬유 공장에서 일했고 중년엔 신용불량자가 되어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겨우 다시 일어나 막노동을 하던 어느 겨울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며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입원 후 퇴직, 그 후엔 아내마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서울로 떠났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반지하방. 김 씨는 그렇게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할 일도 없는 정막 속에서 그는 점점 침묵과 외로움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텔레비전은 소리만 크게 울리고 밥은 늘 반찬 없이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80 가까운 세월이 담긴 사진들, 아직 어렸던 자식들, 병문안 온 친구들, 손에 굳은 살이 가득하던 작업복 차림의 자신, 그리고 눈에 들어온 사진 한 장. 아내와 함께 막노동 일당을 받으러 갔다가 함께 찍은 겨울철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김 씨는 사진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다 지나왔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지금껏 견뎌온 시간들이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지나온 시간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느끼는 외로움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도 없다는 생각은 과거의 나까지도 지워버리는 잔인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건 수많은 위기와 절망을 버티고 견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고요한 하루 속에 숨어있는 외로움도 언젠가 돌아보면 지나가는 계절처럼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번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땐 정말 죽고 싶었지. 그런데 지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어쩌면 가슴이 울컥할 수도 있고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간 듯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는 당신에게 자신을 위로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과거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꺼내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처 속에서 회복을 배웁니다. 외로움은 결국 나만 힘든 게 아닐까라는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고난과 생존의 흔적을 다시 꺼내볼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서러운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는 그 시간을 말로, 기억으로, 온몸으로 통과한 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아도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이 비록 고요하고 텅 빈 하루라 해도 당신의 인생은 뜨겁고 굵직하게 지나왔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특별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난 날의 나를 꺼내어 그에게 말 건네는 것입니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다 지나왔다. 그 말이 지금의 당신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6번째 방법은 함께 갈 사람이 없어도 여행 가방을 싸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여행이 의미 있다고 믿었던 시간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나와의 여행은 외로움의 처방전이자 인생의 가장 진한 위로가 됩니다. 늦은 나이에 혼자 떠나는 여행이 두렵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놀라운 자유와 충만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남 해남에 사는 박복자 씨는 70을 훌쩍 넘긴 홀몸 어르신입니다. 남편은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은 수도권에 살면서 설이나 추석에만 연락이 닿을 정도입니다. 한때는 자식들과 단풍 여행을 꿈꿨고 친구들과 봄꽃 축제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시간이 없었고 말만 무성했지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결국 박 씨는 그 어떤 여행도 가지 못한 채 외로움에 눌려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TV에서 혼자 전국을 돌며 살아가는 할머니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의 버스 정류장에 앉아 손에 지도를 들고 있던 그 노인의 뒷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꽂힌 듯 다음날 아침 박 씨는 버스 시간표를 검색하고 미리 싸두었던 새 배낭에 옷 몇 벌과 약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강릉이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이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시간, 식당에서 혼자 앉아 여유롭게 먹는 생선구이, 바닷가, 산책길에 불어오는 바람 하나까지도 나만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 나도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시도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없다 해서 여행을 미룬다면 결국은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여행을 대신 떠나주지 않습니다.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식기 전에 가방을 싸야 합니다. 혼자 떠나는 길이 처음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만나는 풍경은 누구의 눈치도 없이 온전히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 챙기느라, 직장 일하느라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나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걷고 싶은 길, 내가 보고 싶었던 바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이기에 더 자유롭고 더 솔직하게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확신, 그 믿음 하나만으로 외로움은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떠나겠다는 말은 절대 실현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나서는 그 순간 외로움은 등 뒤로 물러납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했던 풍경이 있다면 지금 떠나십시오. 누군가 함께하길 기다리지 말고 당신 자신과 함께 길을 나서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요즘 자주 한숨 쉬고 계시진 않나요? 은퇴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조급해지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까지 마음 편할 날이 언제였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삶이 꼭 스트레스로 가득해야만 할까요? 분명히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노년에 진짜 평안을 얻고 싶은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6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많은 공유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전혀 스트레스 없이 사는 6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여유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말이 맞잖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나 같으면 안 저랬을 텐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경험이 전부인 듯 느껴지고 내 방식이 가장 옳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관계를 망치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키운다는 사실을 자주 놓치게 됩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삶의 방식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방식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여유, 그것이 노년을 평온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장영숙님은 70세입니다. 남편과의 사소한 말다툼이 점점 심해지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도 껄끄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과도 자주 부딪혔습니다. 장영숙님은 나는 그저 다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애들은 왜 자꾸 버릇없게 굴고 남편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엄마는 항상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도 생각이 있고 우리 방식대로 사는 걸 존중받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고 처음엔 화가 났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영숙님은 이후 대화에서 한 걸음 물러서기 시작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남편과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가족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도 자주 웃고 남편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내가 다 맞을 필요는 없었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내려놓으면 이렇게 편해지더라고요. 이 사례처럼 틀릴 수 있다는 여유는 단순히 고집을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 번만 생각해도 감정은 부드러워지고 갈등은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달라서 불편했던 게 아니라 내가 맞서려 했기 때문에 불편했던 건 아닐까요? 노년에는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고집보다 여유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마음은 고립을 만들지만 나도 몰랐네라는 말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와 자주 부딪히고 있다면 혹시 내 말이 너무 강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평온함은 결국 마음의 여백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여유를 가질 때 진짜 평화로운 노년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도 깊어지고 섭섭함도 자주 찾아옵니다. 가족이 무심하게 느껴지고 이웃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일이 잦아집니다. 왜 저렇게 무뚝뚝할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런 말을 할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기대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도 사연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겉모습과 행동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말없이 견디는 아픔과 사정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뜸한 이유, 배우자의 차가운 말투, 친구의 어색한 행동,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고단한 삶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무례해서가 아니라 말하지 못할 고통이나 피로 혹은 나름의 걱정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 채 오해만 키우면 결국 가장 상처받는 건 내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거칠어 보여도 그날따라 속이 많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이웃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도 그 순간 다른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마음을 한번 접어보면 내 하루가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넘기면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는 인간관계를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가까운 가족과 자녀, 친구, 이웃과의 갈등은 말로는 작지만 마음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관계는 언제나 쌍방향입니다. 내가 조금만 먼저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도 언젠가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정혜분님은 71세입니다. 남편과 자주 부딪히고 며느리와도 대화가 단절돼 있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는 자신이 싫었고 남편은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대요. 그걸 모르고 저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며 혼만 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정혜분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나도 상대의 사정을 모르고 내 감정만 앞세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정혜분님은 남편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주기 시작했고 며느리에게는 짧은 문자라도 따뜻하게 인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관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손주와의 영상통화가 일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더니 그들도 천천히 다가오더라고요. 이처럼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내 안의 불만도 줄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레 단단해지면서도 따뜻해집니다. 노년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내 방식을 믿는 태도입니다. 살다 보면 주변에서 참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일하세요? 연금 받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아껴요? 지금은 그렇게 살면 손해예요. 이런 말들은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서면 내 삶의 방식이 시대에 뒤처진 건 아닌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괜히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건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태도는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나에게 맞았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전략하며 사는 것이 편한 사람도 있고 소소한 즐거움에 돈을 쓰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남의 기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안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은 노년에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흔하게 들리지만 그 삶의 방식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해석됩니다. 누군가는 자주 여행을 다니며 삶의 활력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집에서 손뜨개나 글쓰기 같은 취미를 하며 안정감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그 방식이 외부의 평가와 상관없이 나에게 맞는가입니다. 나답게 사는 삶이야말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고집을 부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타인의 조언을 듣되 그 조언에 끌려가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주도권은 항상 나에게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말에 내 삶의 방향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답이 있지만 내 인생에는 내 방식이 유일한 정답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에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은 단순히 물질이나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에서 나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스스로 만족스럽다면 그게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이제 좀 누리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건 너무 낡은 방식이에요. 하지만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말고 내 방식대로 성실히 살아온 자신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조말수님은 올해 70세입니다. 퇴직 후에도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에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며 만류하지만 조말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방식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는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매일 일하고 손님들이 고맙다고 말해주면 그게 내 사는 이유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일할 때 가장 건강하고 밝다는 걸 알고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나답게 사는 방법이 이거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조말수님의 이 말은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을 믿는 태도가 얼마나 단단한 삶을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기입니다. 사람이란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의 직장 문제, 손주의 교육, 친구의 가정사까지 어느새 나와 상관없는 일에도 마음을 쓰게 되고 그게 어느 순간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도와주고 싶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타인의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어느 순간 그 일이 내 일이 되어버립니다. 감정도 에너지도 거기 다 쏟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볼 힘이 남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고마움보다는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도와줬다는 마음과 간섭받았다는 상대의 감정이 부딪히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됩니다. 물론 나이 든 부모로서 자녀의 삶이 걱정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걱정일 뿐 인생의 선택은 결국 그들의 몫입니다. 노년의 지혜란 할 수 있는 조언만 하고 나머지는 믿고 기다리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부모의 경험이나 방식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결국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 됩니다. 또한 친구나 이웃, 지인 사이에서도 참견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개입이 결국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엔 선의였지만 듣는 쪽에서는 간섭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조용히 지켜보는 것도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반응하고 판단하고 나서기보다 때로는 물러서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내 삶과 남의 삶의 경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상대의 삶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계를 지켜줄 때 서로의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마음을 쏟는 대신 지금 내 삶에 더 집중해보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년의 지혜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신홍남님은 69세입니다. 오랫동안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못마땅해서 자꾸 조언을 하게 되었고 집안일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간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아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제야 신홍남님은 내가 너무 깊이 관여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모든 간섭을 멈추고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고 지금은 손주와도 자주 연락하며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때론 상대에겐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물러서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신홍남님의 말처럼 거리를 지키는 지혜는 결국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5번째는 미움받을 용기 가지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렵고도 피곤한 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말도 참고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다 써도 돌아오는 건 항상 따뜻함만은 아닙니다. 그럴 때 사람은 점점 지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 자책이 들고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면서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기를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평가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응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온통 타인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에 덜 흔들리고 인간관계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노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조심스럽게 하되 무조건 참고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생각을 표현했는데 상대가 싫어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한 태도를 가진다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사더라도 그건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또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기 싫은 부탁을 무리해서 들어주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 억지로 나가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건네는 일은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상대는 그저 고맙다고만 생각할 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상대도 나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사람은 관계에 당당함이 있고 그 당당함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김정래님은 올해 74세입니다. 평생을 내하며 살아오셨고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도 항상 부드러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쌓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들어하셨고 나중에는 혈압까지 올라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상담사에게 이제라도 나를 좀 챙기셔야 해요. 미움받을 용기도 가져야 오래 사실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은 후 큰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엔 하기 싫은 부탁은 정중히 거절하고 가족에게도 하고 싶은 말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가족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고 친구들도 이제야 진짜 김정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김정래님은 용기 내서 나를 표현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좋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관계를 끊는 용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노년을 편안하게,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기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집에서는 가족의 기대를, 사회에서는 주변의 평가를 신경 쓰며 한 걸음씩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노년까지 이어지면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정작 은퇴 후에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이웃의 눈치, 자식의 시선,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괜히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일하네? 그 나이에 저런 옷을 입는다고? 혼자 밥 먹는 거 좀 없어 보여. 이런 말들에 괜히 움츠러들고 하고 싶은 일도 망설이게 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은 한순간 스쳐 지나갈 뿐 내 삶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결국 남의 눈치를 보며 살면 손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은 나는 내가 좋으면 된다는 태도입니다.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이 편한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옷차림, 내가 편해서 선택한 일상, 내가 즐거워서 나간 모임이라면 그게 정답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가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잘 사는 삶입니다. 반대로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사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다양한 삶의 방식이 인정받는 시대일수록 나만의 방식에 당당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노년에도 꿈을 꾸는 사람, 여전히 일하는 사람, 취미에 빠진 사람, 혼자 여행하는 사람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까라는 생각에 자꾸 주춤하게 되면 삶의 즐거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눈치 보며 사는 인생에는 기쁨보다 불안이 더 많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건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든 바른 삶일 수 없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소중한 건 남의 인정보다 내 스스로의 만족감입니다.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기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가 스트레스 없는 노년의 핵심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문영남님은 올해 73세입니다. 은퇴 후 카페 창업을 하셨을 때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장사를 하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동년배 친구들은 그냥 조용히 쉬면서 살지라고 걱정했고 자녀들도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영남님은 늘 꿈이었던 작은 커피 가게를 열었고 매일 아침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나도 흔들렸어요. 다들 말리니까. 근데 가게 열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좋아요. 내가 좋으면 된 거잖아요. 지금 문영남님의 카페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조용한 명소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가장 행복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내 삶의 중심을 내 안에 두는 것이 진짜 스트레스 없는 노년을 여는 열쇠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 그것이 곧 진짜 내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쿠팡에서 물건 구입 시 영상 아래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클릭하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구입해도 본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꼭 이런 방법으로 쿠팡 구매하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황혼 재혼을 꿈꾸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제가 오늘 공개할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 나면 밤잠을 설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황혼 재혼한 부부 10상 중 8상이 1년 안에 이혼을 고려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늙어서 재혼했을 때 찾아오는 끔찍한 5가지 불행을 적나라하게 폭로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하지 않은 분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불행은 재혼 후 급속히 식어가는 애정관계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정말 소름이 돋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면을 벗은 상대방의 충격적인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완벽해 보였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산발이고 입에서는 악취가 나고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물도 안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밤마다 코를 골고 이를 갈며 심지어 잠꼬대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애할 때 보여줬던 그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은 모두 연기였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서로 다른 생활 패턴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 같은 일상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사람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크게 틀고 체조를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밤 12시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를 먹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서로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는 남편이 새벽마다 기침하는 소리 때문에 베개로 얼굴을 덮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과거 배우자와의 끝없는 비교 지옥입니다. 이건 정말 잔인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시작이라고 다짐해도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입니다. 전 남편은 밥을 이렇게 맛있게 해줬는데, 전 아내는 집안일을 저렇게 깔끔하게 했는데 하는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오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말로 나온다는 겁니다. 새 배우자 앞에서 전 배우자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관계는 끝장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나이 들어 나타나는 끔찍한 신체 변화들입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뇨로 인한 발냄새, 혈압약 부작용으로 인한 무기력함, 관절염으로 인한 끊임없는 신음소리, 심지어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늘어나서 밤마다 잠을 깨우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매일 목격하면서 애정이 식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이유는 돈 때문에 벌어지는 추악한 현실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활비는 누가 내고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고 자녀들 용돈은 어떻게 할 건지 매일매일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자녀들의 냉랭한 시선과 노골적인 반대입니다. 자녀들은 새 배우자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명절 때마다 전쟁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더 잔인한 건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죽으면 재산은 우리가 받을 거예요 라고 대놓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6가지 충격적인 이유로 인해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연애할 때의 그 달콤했던 순간들은 모두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불행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재혼으로 인한 자녀들과의 관계 파탄,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질 겁니다. 두 번째 불행은 재혼으로 복잡해진 가족 관계도입니다. 이건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 악몽 같은 현실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호칭부터 시작되는 혼란입니다. 상대방의 자녀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시나요? 아들, 딸이라고 부르면 우리 아빠는 따로 있어요. 라고 면박을 당하고 그렇다고 이름을 부르면 예의가 없다며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대방의 손자, 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새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를 완전히 무시하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절 때 인사도 안 받고 선물을 줘도 받지 않는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양쪽 자녀들 간의 치열한 세력 다툼입니다. 이건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친자녀들은 우리가 원래 가족이라며 우선권을 주장하고 상대방 자녀들은 이제 한 가족이니까 평등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명절 때 어디를 먼저 갈지, 재산은 어떻게 지낼지, 심지어 부모님과 누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낼지까지 모든 게 경쟁입니다. 한 할머니는 우리 집이 매일 국정감사장 같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상속 문제로 벌어지는 치사한 계산질입니다. 이건 정말 인간의 추악한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재혼하자마자 양쪽 자녀들이 재산 분할 협의서를 들고 나타납니다. 친자녀들은 새엄마, 새아빠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말아달라고 압박하고 상대방 자녀들은 이제 한 가족인데 차별하지 말아달라며 요구합니다. 더 무서운 건 자녀들이 부모 몰래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속 포기 각서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는 경조사 때마다 벌어지는 어색하고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중요한 순간에 가족 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새아버지라고 소개하면 친아버지가 살아있는 자녀들이 불쾌해하고 어머니의 남편이라고 하면 그것도 어색합니다. 더 참혹한 건 사진 촬영 시간입니다. 누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팔짱은 어떻게 낄지 모든 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례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75세에 재혼한 김순례 할머니는 명절 때마다 지옥을 경험합니다. 작년 추석 때 친아들은 새아버지랑 같이 차례 지내기 싫다며 따로 제사를 지내겠다고 했고 새남편이 딸은 이제 한 가족인데 왜 따로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김순례 할머니는 하루에 제사를 3번이나 지내야 했습니다. 이영재 할머니의 사례는 더욱 참혹합니다. 재혼 후 첫 설날에 양쪽 손자 손녀들이 모였는데 세뱃돈을 얼마나 줄지 몰라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친손자에게는 10만 원, 새남편 손자에게는 5만 원을 줬더니 새남편이 차별한다며 크게 화를 냈고 친아들은 왜 남의 자식한테까지 돈을 주냐며 따졌습니다. 결국 이영자 할머니는 울면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미숙 할머니의 경우는 정말 끔찍합니다. 재혼 6개월 만에 새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새남편이 자녀들이 병원비는 새어머니가 내세요라고 했습니다. 반면 박미숙 할머니의 자녀들은 왜 우리 엄마 돈으로 남의 아버지 병원비를 내냐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박미숙 할머니는 혼자서 모든 병원비를 부담해야 했고 양쪽 자녀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얽힌 가족관계도 때문에 재혼부부들은 매일매일 스트레스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했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복잡한 조직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세 번째 불행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재산 분할로 인한 끝없는 갈등,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잠을 못 잘 겁니다. 드디어 세 번째 불행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건 정말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한 가족은 이 문제로 법정까지 가서 10년째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세 번째 불행은 재혼 선언 후 벌어진 가족 내 재산 전쟁입니다. 이건 정말 살벌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재혼 선언과 동시에 시작되는 자녀들의 기습 공격입니다. 부모가 재혼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자녀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통장 비밀번호가 뭐예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좀 떼어주세요. 유언장은 써놓으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녀들이 몰래 변호사 상담을 받고 재산 보호 방법을 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은 부동산을 둘러싼 치열한 소유권 다툼입니다. 집 한 채가 있으면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관리비는 누가 낼 것인지, 나중에 팔 때 수익금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모든 게 전쟁입니다. 친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은 집인데 왜 새엄마 명의로 바꿔야 하냐고 항의하고 새 배우자는 이제 부부인데 왜 나를 배제하냐며 맞섭니다. 더 무서운 건 몰래 등기부등본을 변경하려다 발각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전쟁은 예금과 적금을 둘러싼 은밀한 숨바꼭질입니다. 재혼 발표와 동시에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계좌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적금은 언제 만기인지, 보험금은 얼마인지 모든 걸 캐내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녀들이 몰래 부모 도장을 가지고 가서 계좌를 해지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3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전쟁은 보험금 수익자 변경을 둘러싼 뒤끝 있는 싸움입니다. 기존의 자녀들이 보험금 수익자로 되어 있던 것을 새 배우자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반반으로 나눌 것인지 엄청난 갈등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그동안 보험료 냈는데 왜 새엄마가 받아야 하냐고 항의하고 새 배우자는 이제 배우자인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 치사한 건 몰래 보험회사에 가서 수익자를 바꾸려다 들키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참혹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명숙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78세에 재혼을 선언하자마자 3명의 자녀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재산분할 협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새아버지한테는 절대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며 협박했고 딸들은 엄마가 죽으면 새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가져갈 것이라며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정명숙 할머니는 결국 모든 재산을 자녀들 명의로 미리 증여했지만 새남편은 이를 알고 크게 실망해서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최병철 할아버지의 사례는 더욱 끔찍합니다. 재혼 한 달 만에 새아내의 아들이 찾아와서 우리 엄마 생활비로 매월 200만 원씩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최병철 할아버지의 딸은 아버지 돈을 왜 남의 자식이 가져가냐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최병철 할아버지는 양쪽에서 압박을 받아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미경 할머니의 경우는 정말 참혹합니다. 재혼 후 6개월 만에 새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새남편이 자녀들이 아버지 재산은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라며 윤미경 할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반면 윤미경 할머니의 자녀들은 엄마가 그 집에 들인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법정 싸움이 벌어져 현재까지 3년째 소송 중입니다.
안정호 할아버지의 사례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재혼 선언 후 아들이 몰래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3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새엄마한테 뺏기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안정호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들을 고소했지만 이미 돈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렇게 재혼 선언과 동시에 시작되는 치열한 재산 전쟁 때문에 가족들은 서로를 원수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불행은 더욱 잔인합니다.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건강은 더 악화되는 현실, 이 진실을 알면 정말 소름이 돋을 겁니다. 네 번째 불행은 재혼 전 건강 상태 은폐의 후유증입니다. 이건 정말 사기극보다 더 무서운 현실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숨겨진 중병들이 재혼 후 갑자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건강해 보였던 상대방이 재혼 후 갑자기 당뇨, 고혈압, 심장병, 치매 초기 증상 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병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이죠. 약을 먹는 모습도 안 보여주고 병원 다니는 것도 비밀로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충격은 엄청난 의료비 폭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재혼 후 상대방의 숨겨진 병이 악화되면서 매달 수백만 원씩 의료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 간병비까지 모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더 무서운 건 상대방의 자녀들이 새엄마, 새아빠가 책임져야 한다며 모든 의료비를 떠넘긴다는 겁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병원비로 순식간에 바닥나게 됩니다. 세 번째 충격은 간병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간병인이 되어버립니다. 식사 준비, 약 챙겨주기, 병원 모시고 다니기, 밤새 간병하기까지 모든 게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됩니다. 더 잔인한 건 상대방의 자녀들이 이제 부부니까 당연히 간병해야 한다며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충격은 정신적 질환까지 숨겨져 있던 경우입니다. 치매 초기,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 의존증 같은 정신적 문제들이 재혼 후에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기억을 못하거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벌어진 참혹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72세에 재혼한 지 3개월 만에 새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갔더니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새남편은 10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이를 완전히 숨겼던 것입니다. 주 3회 투석비로 매달 300만 원씩 나가자 김영희 할머니는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새남편이 자녀들은 아버지 병은 새어머니가 책임져야 한다며 냉대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사례는 더욱 끔찍합니다. 재혼 6개월 만에 새아내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새아내는 재혼 전부터 가벼운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입니다. 새아내의 딸은 우리도 엄마 치매 때문에 힘들어서 결혼시킨 것이라고 뒤늦게 고백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현재 홀로 치매 환자를 간병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경우는 정말 참혹합니다. 새남편이 재혼 후 갑자기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재혼 전부터 간경화를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남편은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로 2억 원이 들어갔고 결국 새남편은 1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새남편이 자녀들은 아버지 재산은 우리가 상속받는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조명구 할아버지의 사례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새아내가 재혼 후 갑자기 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극도로 흥분해서 물건을 부수고 다음 날은 극도로 우울해서 자살 소동을 벌이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새아내는 20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를 완전히 숨겼던 것입니다. 조명구 할아버지는 매일 새아내를 감시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소영 할머니의 경우는 정말 끔찍합니다. 새남편이 재혼 후 알코올 의존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하고 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알고 보니 새남편은 전부터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연애할 때만 술을 끊었던 것입니다. 정소영 할머니는 매일 폭력에 시달리며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건강 문제들이 재혼 후 드러나면서 행복한 노후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꿈이 간병지옥과 의료비 폭탄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불행은 생활 습관과 가치관 차이입니다. 이건 정말 매일매일 벌어지는 끝없는 전쟁입니다. 생활 습관과 가치관 차이로 인한 매일매일의 지옥 같은 갈등, 이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악몽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부부는 이 문제로 매일 10번씩 싸우다가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충격은 완전히 다른 생활 리듬 때문에 벌어지는 매일의 갈등입니다. 한 사람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아침 6시에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밤 12시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아침 9시까지 잠을 자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매일 반복되면서 서로를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활 패턴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충격은 음식 취향과 식사 습관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당뇨 때문에 싱겁게 먹어야 하고, 한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소화가 안 되어서 채식만 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식사 시간과 방법까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데, 다른 한 사람은 빨리 후루룩 먹어 치우려고 합니다. 매 끼니마다 갈등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충격은 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 때문에 한 푼 한 푼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얼마 안 남은 인생인데 돈을 아껴서 뭐 하냐며 펑펑 쓰려고 합니다. 전기료, 가스비, 교통비까지 모든 지출에 대해 의견이 다릅니다. 더 치사한 건 서로의 소비 패턴을 감시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충격은 청결과 정리정돈에 대한 기준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매일 청소하고 물걸레질하고 모든 걸 제자리에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데, 다른 한 사람은 대충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사용법, 설거지 방법, 빨래 개는 방법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더 끔찍한 건 서로의 방식을 강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벌어진 참혹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순이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새남편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크게 기침하고 가래 뱉는 소리를 내면서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반면 한순이 할머니는 밤늦게 잠들어서 아침 9시까지 자고 싶어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새남편은 내 집에서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냐며 화를 냅니다. 결국 한순이 할머니는 수면 부족으로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최동식 할아버지의 사례는 더욱 끔찍합니다. 새아내는 매 끼니마다 국과 찌개와 반찬을 5가지씩 차려야 직성이 풀리는데, 최동식 할아버지는 간단한 죽이나 국수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새아내는 성의가 없다며 매일 음식 때문에 싸우고, 최동식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냐며 짜증을 냅니다. 결국 따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경우는 정말 참혹합니다. 새남편은 돈을 물쓰듯이 써서 매일 택시를 타고 비싼 식당에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김말순 할머니는 평생 버스만 타고 집에서 해먹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새남편은 이렇게 짠돌이 같이 살 수 없다며 화를 내고, 김말순 할머니는 돈을 물쓰듯이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며 걱정합니다. 매일 돈 문제로 싸웁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새아내는 집안을 완벽하게 정리정돈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박영수 할아버지는 신문을 바닥에 놓고 읽고 안경을 아무데나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새아내는 지저분해서 못 살겠다며 매일 잔소리하고, 박영수 할아버지는 내 물건을 왜 함부로 치우냐며 화를 냅니다.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숙 할머니의 경우는 정말 끔찍합니다. 새남편은 종교에 열성적이어서 매일 새벽 기도회에 가려고 하고, 이미숙 할머니도 함께 가기를 강요합니다. 반면 이미숙 할머니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거부하면 새남편은 신앙심이 없다며 비난합니다. 매일 종교 문제로 갈등이 벌어집니다. 정철호 할아버지의 경우는 가장 절망적입니다. 새아내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수다 떨고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정철호 할아버지는 집에서 조용히 책 읽고 텔레비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아내는 사람답게 살자며 외출을 강요하고 정철호 할아버지는 나이 들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사냐며 반대합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매일 싸웁니다. 이렇게 평생 굳어진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집니다. 결국 매일매일이 갈등과 스트레스의 연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늙어서 재혼했을 때 찾아오는 5가지 끔찍한 불행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현실을 보고도 여전히 황혼 재혼을 꿈꾸시겠습니까? 혹시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거울을 보면서 예전에 내가 아니구나 하며 한숨을 쉬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노년을 맞으며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얼마 전 동네에서 만난 두 할머니의 모습이 참 대조적이었어요. 한 분은 구부정한 어깨로 힘없이 걸으시며 요즘 몸도 마음도 다 늙었어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한 분은 반짝이는 눈으로 오늘도 할 일이 많아서 바빠라며 활기차게 지나가셨거든요. 두 분의 나이 차이는 고작 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일까요? 바로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의 차이였어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만 미리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도 당당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지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초라한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할 첫 번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매월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혹시 지금 젊으시다면 연금은 나중에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65세 조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정말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직 젊은데 뭘 그런 걸 미리 생각해라며 개인연금 가입을 계속 미루셨습니다. 국민연금도 사업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사업이 어려울 때 국민연금을 미리 찾아서 쓰신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추납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미리 찾은 돈의 몇 배를 내야 하더라고요. 이자와 가상금까지 붙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되어버린 겁니다. 개인연금은 아예 가입도 안 하셨습니다. 국민연금만 있으면 되지 뭘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40대, 50대에는 사업이 잘 되어서 돈 걱정이 없었습니다. 연금 같은 건 필요 없어. 내가 평생 일할 수 있을 텐데라고 자신만만하셨어요.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거든요. 65세가 되어 은퇴를 하고 나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었어요. 개인연금은 아예 준비해 놓지 않아서 추가로 받을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70세가 넘은 나이에 경비 일을 하며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하고 계세요. 반대로 같은 나이의 이웃 김성호 할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연금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요. 20대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하셨고 국민연금도 빠짐없이 납부하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셨어요. 국민연금도 내야 하는데 개인연금까지 매달 20만 원씩 내기가 쉽지 않네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꾸준히 납부하셨습니다. 30대에는 연금저축 외에 변액연금보험에도 가입하셨어요. 40대에는 IRP까지 개설해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셨습니다. 50대에는 연금 납부액을 더 늘리기도 하셨어요. 퇴직금도 모두 IRP로 이체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김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매월 국민연금 80만 원, 연금저축에서 70만 원, 변액연금에서 60만 원을 받아서 총 210만 원 이상을 받고 계십니다.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취미 생활도 즐기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두 할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젊었을 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얼마나 충실히 준비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며 살아오셨지만 노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연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적금이나 예금은 언젠가 바닥이 나지만 연금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나와요. 100세까지 살아도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면 더 든든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추가 수입이 되거든요.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둘을 합치면 충분해집니다. 셋째로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국민연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납부했는지,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 개인연금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제 혜택 상품부터 시작해서 변액연금보험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은 시간이 갈수록 복리효과로 불어나거든요. 20대에 시작하는 것과 40대에 시작하는 것은 나중에 받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초라한 노년을 피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초라한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할 두 번째는 의료비 감당 가능한 실손보험 유지하기입니다. 혹시 아직 건강한데 실손보험까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실손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67세 이정희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어요.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었고 나는 몸이 튼튼해서 보험 같은 건 필요 없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을 권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돈으로 맛있는 것이나 사 먹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치니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국민건강보험으로 일부는 지원받았지만 본인 부담금만 3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물리치료비가 매달 50만 원씩 나왔어요.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치료비 때문에 생활이 궁해져서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식들한테 부담을 줄 줄 몰랐어 라며 자책하셨어요. 반대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미숙 할머니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40대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하셨어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지라고 하시며 매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셨습니다. 박 할머니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셨어요. 매달 8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 게 쉽지 않네라고 하셨거든요. 주변에서도 그 돈으로 적금이나 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라며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60대가 되어서는 보험료가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거잖아라고 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박 할머니도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수술비가 1,500만 원이나 나왔는데 실손보험에서 거의 대부분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낸 돈은 50만 원 정도였어요. 수술 후 한 달간 입원하면서 든 비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입원비가 20만 원씩 나왔는데 실손보험에서 모두 처리해 주었어요. 박 할머니는 정말 다행이야, 보험 들어놓기를 잘했어라고 안도하셨습니다. 두 할머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젊었을 때 실손보험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큰 병에 걸렸지만 경제적 부담은 완전히 달랐어요. 실손보험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나 소화불량 정도였다면 나이가 들면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큰 병이 생기거든요. 둘째로 의료비 인플레이션이 심각합니다. 병원비는 일반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100만 원 하는 수술이 10년 후에는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실손보험은 나이가 들어서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해야 하거든요.
병이 생긴 후에는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지금 당장 실손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도 좋아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로 가입하면 더 비싸거나 아예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또한 보장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오는데 오래된 보험은 이런 부분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실손보험을 노후 준비의 필수 항목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함께 잃게 되니까요. 초라한 노년을 피하고 싶다면 실손보험 유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평생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혹시 취미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취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동네에 사는 김옥분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부터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라도 뭔가 배워보고 싶어서라고 하시며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붓질을 배우려니 힘든 애라고 하셨거든요.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먹물도 자꾸 번졌어요. 하지만 첫 수업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이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라며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예 동기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어라며 꾸준히 연습하셨습니다. 매주 입원식 문화센터에 가서 2시간씩 서예를 배우셨어요. 집에서도 틈틈이 연습하셨습니다. 60대가 되면서 실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배우는 할머니들과도 더욱 친해졌습니다. 서예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상 이야기,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까지 나누며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예반 할머니들이 김 할머니를 다른 모임에도 초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등산 모임도 나와봐, 요리교실도 같이 다녀봐라며 새로운 활동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김 할머니의 인간관계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서예반에서 만난 10명의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소개해준 등산 모임에 15명, 요리교실에 12명까지 어느새 40명이 넘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70세가 된 지금 김 할머니의 하루는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1시간씩 서예 연습을 하십니다. 오늘은 어떤 글귀를 써볼까라며 즐거워하세요. 문화센터에서 전시회가 있으면 작품도 출품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동네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 될 줄 몰랐어 라며 뿌듯해하세요. 제자들도 생겼고 그 제자들과도 새로운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할머니의 휴대폰에는 이제 연락처가 100개가 넘습니다. 서예 관련 사람들, 등산 모임 사람들, 요리교실 사람들, 그리고 서예 제자들까지 말이에요. 매일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있어서 바쁘고 즐거우시다고 합니다. 취미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취미는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둘째로 취미를 통한 인간관계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 명의 취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모임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인맥이 확장되는 거예요. 셋째로 취미는 삶의 목표를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이것을 해봐야지라는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져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성취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뭘 배워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하나만 있어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또는 젊을 때 운동 안 했는데 지금 해봤자 뭐해라고 여기시나요? 하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75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운동할 시간에 일이나 더 하지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며 살아오셨거든요. 60대가 되면서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자주 아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참고 지내셨습니다. 65세에 은퇴한 후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졌어요. 조금만 걸어도 금세 피곤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당뇨와 고혈압 진단까지 받았어요. 박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서 집에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외출하기도 부담스러워서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셨어요.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나라며 우울해하셨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의 이웃 최건강 할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50대부터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이제라도 몸을 관리해야겠어라고 하시며 동네 헬스장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려니 온몸이 아프네라고 하셨거든요. 10분만 운동해도 숨이 차고 근육통이 심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어라며 꾸준히 운동하셨습니다. 주 3회씩 헬스장에 가서 1시간씩 운동하셨어요. 집에서도 스트레칭과 가벼운 체조를 하셨습니다. 60대가 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체력이 20대 못지않게 좋아졌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가도 숨이 안 차고 무거운 물건도 쉽게 들 수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65세에 은퇴한 후에도 운동을 계속하셨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져서 운동량을 늘리셨어요. 헬스장 운동에 수영과 등산까지 추가하셨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새로운 인맥도 생겼어요. 75세가 된 지금 최 할아버지의 몸은 어떨까요? 50대보다 더 건강해 보이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운동하세요.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할까라며 즐거워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동네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트레이너가 될 줄 몰랐어라며 뿌듯해하세요. 같은 나이대 할아버지들에게 운동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할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50대부터 운동을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달랐어요. 운동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데 운동을 하면 이를 막을 수 있어요. 근육이 있어야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운동은 만성질환을 예방합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질병들을 막아주거든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셋째로 운동은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운동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져요.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로 운동은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줍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대화도 잘 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속도를 높이거나 시간을 늘려보세요.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헬스장에 가기 부담스러우면 집에서 맨몸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같은 기본 운동들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수중 운동도 추천합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은 분들에게 좋아요.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뭘 운동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운동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꾸준한 운동 하나만으로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라한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할 5번째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친구 한 명입니다. 혹시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68세 이순심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사교적인 성격이셨어요.
친구는 많을수록 좋아라고 늘 말씀하시며 각종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동창회, 부녀회, 동호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으셨어요. 휴대폰에는 연락처가 200개가 넘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안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인기가 정말 많으시네요 라며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이 할머니도 자신이 인복이 많다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픈 날이 많아지자 모임에 나가기 힘들어졌어요. 한두 번 빠지니까 사람들이 요즘 어디 아프신가요? 라고 물었지만 계속 참석하지 못하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진짜 힘들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할머니는 200명의 연락처 중에서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모두 안면만 있는 사이였지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라며 절망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반대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정순 할머니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50대부터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김말순 할머니와 특별한 우정을 쌓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책 이야기로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이 책 어떠셨어요? 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가 점점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건강 걱정, 노후 계획까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두 할머니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안부로 시작해서 때로는 2시간씩 대화하기도 했어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진짜 친구가 된 거죠. 70세가 된 지금 박 할머니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김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박 할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김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찾아가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두 할머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친구 한 명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수많은 아는 사람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한 거예요. 편안한 친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진정한 친구는 어떤 모습이든 받아줍니다. 화장하지 않은 모습도 기분이 안 좋은 모습도 그대로 받아들여 주어요. 가식 없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친구는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도 싫어하지 않고 사소한 고민도 진지하게 들어주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셋째로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도와주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도움이 정말 소중해집니다. 무엇보다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친구를 찾아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평생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자식의 성공이 내 성공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매정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치라고 치부하고 내 마음의 소리는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도 나를 위한 투자도 아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야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명확해지는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행복은 불안정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에게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자식도 친구도 아닌 오직 나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진짜 필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면서 나 자신은 항상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고 내 감정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나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이기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내 욕구를 존중하며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억지로 끌려가지 않고 내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평생 참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젊을 때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로서 참아야 하고 어른으로서 참아야 하고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선이었고 내 취향보다는 다른 사람의 취향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가족이 원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에 싫다고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싶으면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싶으면 입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좋지 않다고 말하고 화가 날 때는 화가 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평생 참고 모든 것을 감수해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 기분만 맞춰주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여전히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참으며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평생 습관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왔기 때문에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색하고 미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내 의견을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점점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워나가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0세가 된 이분은 평생 직장과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 눈치를 보며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집에서는 가족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조차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취미생활도 없었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아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평생 다른 사람만 챙기고 살았지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퇴원 후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평생 하고 싶었던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위험하다고 말려도 안전하게 준비해서 꾸준히 산에 오릅니다. 등산복도 좋은 것으로 사고 등산용품도 제대로 갖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돈이 아까워서 못했을 일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가끔은 여행도 함께 갑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부탁하는 모든 일을 다 들어줬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몸이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바쁠 때는 바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당황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존중해주고 배려해줍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몸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아프면 하루 이틀 쉬면 금세 나았습니다. 밤늦게 일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괜찮았고 조금 무리해도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